인생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길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깊은 주름이 생기고 마음에도 그만큼의 상처와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집,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성실한 아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시어머니. 하지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요. 남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도 집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집의 시어머니 윤정이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손에 돈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 없고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도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런 정의에게는 평생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은 남편이 남긴 유산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유산은 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 됩니다. 며느리 지수는 겉으론 고운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어머니, 힘든 건 저에게 맡기세요. 이런 말들 누가 들어도 효부이지요. 하지만 정희는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차가운 시선, 무심하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느낌을. 가끔은 그러지 않습니까? 문득 뒤돌아보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욕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두려움보다 먼저 서글픔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까?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끝일까? 정희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이 집을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희망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240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에서, 친구의 집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큰 파문을 만드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이 집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그날 그 봉투를 손에 쥐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일은 시작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봉투는 작고 가벼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남긴 것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조용함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만 대면 뜯을 수 있는 아주 얇은 봉투인데 그 순간엔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봉투에는 익숙한 필체로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올라오더군요. 미안하다니. 대체 무엇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였지요. 늘 밝고 명랑하던 그 목소리. 그런데 그날은 미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스쳤습니다. 지수는 제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하곤 아주 잠시, 정말 아주 짧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익숙한 미소로 돌아왔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짧고 미세한 표정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젠가부터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살갑지도 또 예전처럼 솔직하지도 않았지요. 말은 공손해졌지만 그 공손함이 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제 앞에 앉더니 봉투를 힐끗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무슨 편지예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되는 건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답했지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야. 그러자 지수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거면 혹시 중요한 건가요? 가족이 다 같이 알아야 하는 그런?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봉투를 두고 어째서 가족이 다 같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웃는 척하며 편지를 식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나중에 볼게. 지금은 피곤하네. 하지만 지수는 그 서랍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미소였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그 표정, 그 말투, 그리고 눈동자 속에서 스친 차갑고 낯선 그림자를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왜 이 편지를 마지막까지 숨겨야만 했는지, 혹시 이미 남편은 이 집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로부터 제 삶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채 조용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작은 금이 하나 생긴 걸 느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금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는 법이잖아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를 대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올까봐 걱정하는 눈빛, 혹시 또 부탁을 할까봐 피하는 말투. 그 모든 게 덮어둔 상처 위로 천천히 소금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서운하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아들 민수 때문이었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참 여리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 쓸까봐,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또 밤새 속을 끓일까봐, 그게 제일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참고, 말없이 돌아서고, 말없이 삼켰습니다.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고 더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죠. 어느 순간엔 그것이 제 몸을 끌어내리는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어요. 민수는 자꾸만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다며 연락도 줄었고 집에도 자주 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아이도 집안 분위기가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어서 서서히 거리를 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자니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되더군요.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동안 끼니를 챙기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느라 느끼지도 못한 외로움이 이제야 이마를 쿡쿡 찌르며 다가오는 듯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의 고생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나이 차이도 많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어쩌면 저라는 존재가 그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이니까 서로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잠깐 들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윤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집안 문제만큼은 조금만 천천히 가자.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했다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천천히 가자고, 조심하자고,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건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문제였다는 걸요. 아들이 보기에도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이 제일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는 늘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작은 한숨만 수십 번 내쉬며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계속해서 되물었죠. 그리고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마음 위로 새로운 갈등의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워질지 저는 알지 못했죠.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작은 말투 하나, 눈짓 하나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일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긁고 지나갔다. 며느리가 내게 말하더라.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지출이 많아서요. 그 말이 나는 이상하게 따갑게 들렸다. 줄이라는 말보다 왜 줄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마음에 걸렸다. 아들 얼굴을 보니 그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늘 그렇듯 며느리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언제쯤 내 엄마 말을 한 번이라도 먼저 들어줄 거니? 나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내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이제 내 집의 가구 배치까지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건 요즘 스타일이 아니래요.
이건 치우고 이건 바꾸고. 나는 웃으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금이 하나 더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작은 금이 어느 순간 거대한 균열이 된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말투를 되짚어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의견은 이제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걸. 조용히 웃으며 넘기던 것들이 나란 존재를 점점 가볍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작은 가벼움이 곧 나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날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아직도 참았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게 부모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쉽게 택해버리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그날 아주 작은 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며느리가 내 방문을 두드리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집안 정리 좀 하려고요. 필요 없는 서류는 버려도 되죠? 순간 내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정리? 하필 서류? 그리고 지금?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대로 두어. 내가 볼 게 있어. 그녀는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조급함과 욕심을.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아, 네 그럼 나중에요. 그러면서 내 방을 나가며 작게 한숨을 내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집요하게 서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나는 조용히 서류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재산 관련 서류가 일부 없어져 있었다. 늘 한 칸에 가지런히 있던 문서들이 허무하게 빈 공간만 남긴 채 사라져 있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설마 정말?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여보,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뉘앙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확신과 여유. 나는 서류함을 꼭 쥐고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이미 무언가 큰 함정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뭘 노리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며느리의 방을 살짝 열어본 것.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 그 자체였다. 며느리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나는 그저 서류만 찾을 생각이었다. 그 아이가 훔쳐갔을지도 모르는 내 재산 문서들 말이다. 하지만 문이 끼익하고 열리던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액자 하나. 그 안에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아이, 분명 처음 보는 얼굴. 우리 손주가 아니다. 아니,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고 숨을 삼켰다. 이게 뭐지?
액자 뒤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언제쯤 나를 데리러 와?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끊임없이 돈에 집착하던 이유, 조급한 듯 재산 서류를 찾던 모습, 아들을 닥달하며 돈 문제로 계속 다투던 이유, 저 아이 때문이었구나. 그때였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급히 사진을 뒤로 숨기려는 순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다. 그 아이의 얼굴에 비친 표정, 놀람, 당황, 그리고 숨기려던 진실이 들킨 공포. 어머니, 그건 그냥 예전 사진이에요. 오래된 일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왜 숨겼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떨궜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아이 아무도 몰라요. 시댁에서도 남편도 그리고 여긴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바라본 상속이라는 것은 그저 탐욕이 아니라 자신이 숨겨둔 아이에게 돌아갈 미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왜냐면 그녀는 지금도 나에게서 뭔가를 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내 서류들은 어디 있니?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내 아들의 가정 전체를 덮어버리려는 절박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거실 한가운데 숨조차 섞여 나올 수 없을 만큼 팽팽했던 그 공기. 시아버지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 아이의 친부가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혔다.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흔들기만 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럼 다른 남자라는 거야? 누구냐고 제발 말해. 나는 울컥 쏟아오르는 눈물을 참고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였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나타났다. 낯선 남자, 아니, 결국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존재.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 아이 제 아들입니다. 거실 가득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의 한숨이 퍼졌다. 너는 또 뭐야? 누구냐고.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럼 결혼한 동안 나를 속이고 그 남자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전부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또 뭔데? 또 뭘 숨긴 거야? 남자는 오히려 태연하게, 하지만 남은 폭탄을 던지듯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네 집안과도 혈연 관계가 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터져나오는 공포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다. 말하면 안 되는 진실. 어떤 식으로도 무사히 끝날 수 없는 진실. 남편이 공포에 질려 나에게 물었다. 설마 우리 집안 사람과?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뭔가 떠올린 듯 털썩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입을 막았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25년 전 그 일 때문에. 여보, 혹시 그때 그 사람? 시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숨기면 거짓은 더 깊은 늪이 되어 모두를 빨아들일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숨죽여 말해버렸다. 죄송해요. 제 아이의 친부는 시아버님이에요. 그 순간의 정적. 누구의 시선도 마주할 수 없었다. 남편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내 아내와? 그럼 그 아이는 내 동생이자 내 아이가 아니고 뭐야 도대체 뭐냐고. 시어머니는 고막을 찢는 비명과 함께 기절했다. 시아버지는 엉엉 울부짖으며 변명했다. 나도 몰랐어. 술에 취해 있었고 그렇게 될 줄은.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이제는 무의미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바닥에 무너져 울부짖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제겐 세상 전부예요. 이제라도 다 말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 아이만 지킬 겁니다. 모든 진실이 터져나간 뒤 남편은 피식 웃으며 미쳐가는 눈빛을 드러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문 끝까지 가보자고. 그리고 그날 우리 가족의 파국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무언가를 건드리기만 해도 금이 가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눈 밑으로 파인 그림자, 주름 사이사이에 스며든 죄책감, 그리고 나를 마주칠 때마다 피하듯 내려깔리는 그 시선. 마치 나를 쳐다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다시 눈앞에 떠오르기라도 하는 듯이.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이었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향하고 있는 끔찍한 방향을 그도 느꼈을 테니까. 하지만 그가 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순간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밤늦은 시각, 아이가 잠들고 난 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걸어가던 나는 거실 불빛을 통해 남편과 시아버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파도처럼 몰려 있었다. 아버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 가슴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한 단어 한 단어를 내리꽂듯이 쏟아냈다.
그 아이 정말 아버지의 아이입니까?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심장이 멈춘 것처럼. 시아버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무너지는 산처럼 어깨가 휘청하며 내려앉았다. 그렇다. 나는 똑똑히 너무나 분명히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나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 배신감, 절망, 혐오.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피어올라 서로를 찢어내는 듯한 일그러진 표정.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자식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체면 따위는 이미 남지 않은 듯.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때는 술에 취해 감정이 순간적으로. 그 말은 남편의 가슴을 찌르는 단검과 같았을 것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벽을 붙잡았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럼 나는 지금 대체 뭘 보고 살고 있었던 겁니까? 내 아들인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그 순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 내가 보호하려 했던 가족이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에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 아이,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족은 대체 뭐였습니까? 거기까지 듣고 나는 뛰쳐나왔다. 내 몸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숨이 막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지키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내 아이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장 파괴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나는 문 앞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내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미 모두의 발 아래로 쩍 갈라져 버린 상태였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니, 마주치지 않는다기보다 마주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스치는 순간마다 그는 꼭 뜨거운 불길에 손을 대인 사람처럼 몸을 움찔하며 돌아섰다. 시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외출하려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주저앉는 걸 나는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본 적도 있었다. 그는 이제 햇빛조차 밟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고 남편을 볼 때는 죄인의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멈춘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고통 속에서 숨만 붙어 있는 껍데기 같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버티고 서 있었다. 매일 아침마다 깨지 않은 악몽 속에서 눈을 뜨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나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 말투는 예전과 달랐다. 결혼 초 남편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아니고 평소에 무난하고 무심한 톤도 아니었다.
어떤 결심을 품고 돌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아 마치 판결을 내릴 판사처럼 등을 곧게 세웠다. 당신하고 아버지 말입니다. 그 말이 시작되자마자 내 심장 박동이 귀에 울릴 만큼 크게 들렸다.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감정이 모두 타버린 사람 같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제 아들처럼 여긴 것도 사실이고요.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하는 순간 가슴이 쪼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남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채 단호하게 말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어떤 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남편은 내 표정을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확인입니다.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냉정한 칼날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지금 내 편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로 나를 내모는 사람인가 하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미 그 사람의 심장은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틈으로 내가 아무리 손을 넣어도 예전의 따뜻함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남아있는 감정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무자비한 결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짊어진 상처 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인 내 아이가 양쪽의 칼날 사이에 놓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도가 닿기에는 너무 많은 진실이 이미 드러났다. 팔막의 끝에서 나는 느꼈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다. 나의 선택, 남편의 선택, 시아버지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너진 삶의 무게. 모든 것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이 내는 숨소리마저 미워 보일 만큼 온몸이 떨려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아들은 며느리를 붙잡지도 않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내민 폴더 하나가 이 집안의 진짜 폭발을 불러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숨기고 있었다던 아이에 대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아들의 또 다른 비밀 자식 서류였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아버님 때문에 망가졌지만 이 사람도 어머니 몰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건 너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던 거야. 타이밍?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나는 화가 나서 아들이 있는 방향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며느리만 의심하며 내 아들을 감싸기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들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누가 누굴 욕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치 굳어버린 나의 심장을 한 번 더 꺾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동안의 배신, 거짓말, 상처가 그들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문을 나가고 아들은 식탁 앞에 무너져 내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그 어떤 슬픔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만 나쁜 줄 알았던 제가 가장 큰 바보였던 건 아닐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이제라도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도망치지 말고. 하지만 그 말이 우리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경고가 될 줄은 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참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만이 똑똑 시간을 뜯어먹는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죠. 며느리는 결국 떠났습니다. 말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은 그녀를 붙잡겠다고 뛰어나갔지만 그마저도 허망하게 돌아오더군요. 문 밖에서 울부짖던 발소리도 눈물도 이 집안의 상처를 덮기엔 역부족이었겠지요. 저는 홀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놓고 간 그 서류들. 아들의 숨겨진 과거, 아들조차 잊고 살던 부끄러운 진실들. 그리고 그걸 며느리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는데 너무 서툴렀던 걸까요? 아들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제 잘못이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죠.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집안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행복이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부서져 버린 걸까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오해도 질투도 모두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상처는 남더군요. 서로를 믿지 못했던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 숨기려 했던 과거가 가장 큰 폭탄이 되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들을 한 장씩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도 이 상자 안의 진실로 다시 닫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갗을 스쳤지만 왠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잃어버림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오는 후회가 괴롭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후회 위에 다시 삶을 쌓아 올려야 하니까요. 아들과 저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죠. 괜찮다. 우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이 우리 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 듯도 했지만 그것이 며느리일지 아니면 오래된 마음의 그림자일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깨졌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도 결국 꽃은 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도 언젠가는 다시 햇살이 들겠지.